예, 제가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윤창희 의원님께서 오늘 실사구시 경제로의 전환과 복지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개최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윤창희 의원님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신 자유기업의 최성래 원장님, 또 한반도 선진화재단, 한국대학생포럼, 바른사회 시민회의 국민노조를 비롯한 오늘 주최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창희 의원님도 또 이종성 의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는 분들이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뛰시면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생하게 이 복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들과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셔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복지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생활보호법 60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호법, 재해보호법 이런 정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밀가루 배급해 주는 거 아마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한 70년 세월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제 한 8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 세월을 넘어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까지 더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숙제를 우리가 고민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그 현안들하고 연결되면서 일회성 혹은 현금 배포성으로 표를 사기 위한 표퓰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복지가 행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가난한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모델입니다만,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인 무슨 수단이라는 것을 그 잘못된 인식들이 번져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그런 면에서 보면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또 커다란 도전과 또 해야 될 숙제 앞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이 되어보니까, 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성공적으로 이게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국가가 감당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가? 후세들에게 우리가 부담을 넘겨주지 않고 당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들, 이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와 같은 모델을 추구해 나가는 정당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입지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복지정책이다. 그게 아마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합니다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중요한 제안들을 잘 녹여내면서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 일을 맡아 주신 우리 김영학 교수님과 또 강동욱 교수님, 또 김상철 교수님, 그리고 김대한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좋은 의견이 꼭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복지 그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데 그림이 되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이고 경제 규모로는 10위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 규모, 또 빈곤율, 국민 행복 지수의 1위까지 각종 지표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저께는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아주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또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 가능성을 이어받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케어 등 수많은 복지 정책이
미래에 대한 예측 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최근 정치권에서 전국민 기본소득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빈부격차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거의 정설임에도 이런 정책들을 포퓰리즘 정책들을 복지 정책이라고 논의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정말 실사구시적인 경제 운영 그리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없이는 현재 닥쳐오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세대 간, 계층 간 격차 심화 등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되는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1년도 제정된 생활보호법, 재구호법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대가족제도 하에서 효를 강조하던 그런 사회상을 감안해 보면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리고 잘 키워놓으면 그 중에 한둘은 성공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가족 내에서의 복지제도가 대가족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이제 가족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잘 나눈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복지 정책을 보면 항상 일회성이고 현금 지급성이고 이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모자란 것이 이 복지제도인데 그럴수록 참 잘 설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그냥 물고기만 잡아다 주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들이는 이런 그 형태의 세련된 복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대신은 키워서 나눔을 위한 키움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좋은 말씀 주시면서 국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많은 과제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급격하게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서 복지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제부터인가 이 복지 지출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또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그러한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의 복지 수요를 어떻게 적합하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 국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주제를 작은 주제라도 면밀하게 보셔서 현실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다면 이 국민의 걱정이 많이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복지 수요가 또 늘어나는 그런 분명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함께 우리 현장에서의 복지 지출의 필요성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도 대응하는 과제 이 부분에서의 복지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나 정치 논리나 포퓰리즘에 표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균형감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제만 실사구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정말 실사구시가 필요한 부분이 복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사구시 경제의 전환과 복지 정책 강화 방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 같은 두 개의 문단이 이렇게 하나로 결합돼서 의미 있는 그러한 정책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그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서 그 큰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 발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강도가 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았는데 또다시 또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2%였고 또 금년에는 V자 회복이 보이는가 싶었더니 지금 후반기 이후에는 세계 전반이 그 혼란스럽게 빠져들고 있고 특히 11월 말에 11월 달에 들어서는 새로운 또 변종이 발견됨으로써 또 더욱더 혼조 상태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런 바이러스는 언젠가 시간의 문제지 우리 인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서 일단 우리는 또 장기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등으로 해서 복지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국가 이를 뒷받침할 국가 재정이나 사회보험 여력은 더욱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지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은 여력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런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경제만 제대로 성장하고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딜레마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국면까지 합하면 우리가 보통은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는 폭발하고 재정 여력은 없고 성장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많이 했다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부가 복지 정책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늘린 게 GDP의 0.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복지한다고 야단만 떨었지 실제 복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진출된 부분들까지 합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코로나 끝나면 없어질 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8%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국민한테 온갖 복지는 다 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떠드는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될 복지를 제대로 하는 그런 국가, 그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단 우리 미래의 모든 상황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힘들어 계십니다. 특히 현재 복지 정책이 선진국에 있는 제도란 제도는 다 도입돼 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작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 복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저소득계층 이상의 그리고 하위 한 30% 내지 40%까지의 계층이 이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보장정책으로서 전국민 생활보장정책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접근했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 대응이 필요하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공적연금만 걱정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공적연금보다 더 심각한 것이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래서 이 3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민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험제도로 이루어진 그런 이론적인 선진국의 모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이 틀의 개선, 틀의 개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틀을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노인이라든지 보육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실업 재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초저출산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출산율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정책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구가 감소되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경제사회 구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한 시기에는 경제사회 시스템도 감소된 인구에 맞추어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극복은 극복대로 해야 되지만 저출산 상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와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 배치된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수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인구가 감소되면 공무원 수는 또 같이 감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거의 지금 8만 7천 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도 또 3만 명이 정원이 되고 있어서 이거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 몇 명인가를 갖다가 인사신처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공무원 수 늘리는 것도 좀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 수 하는 예입니다. 아주 작은 예인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저출산에 따른 그 문제, 특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저출산하면서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노동력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당면한 것은 일자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루는 일자리 없다고 주장하고 하루는 노동력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디가 맞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정교하게 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인프라라든지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는 아주 지극히 소극적인 예지만 행정구조 개편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 복잡하게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2018년에 제4차 재정제세계산에 의해서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대책이라고 해서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대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책이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국민연금하고 아무 관계없는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게 대안이고 3안하고 4안은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급여 수준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찔끔 올리는 이런 식의 안을 갖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정부가 낸 4만 4안을 적용하더라도 국민연금은 2063년에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030 세대는 열심히 보험료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 연금을 받아야 될 2060년에 가면 적립기금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금보험료를 현재 9%에서 30%로 거의 3배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4년을. 새 정부 그리고 새 대통령이 오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2030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통해서 2030 세대가 확실히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포함을 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재정을 전망을 해봤더니 2060년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6.99%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24%까지 올려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에 한 0.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60년이 되면 보험료를 6%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만 해도 30%를 그 당시 세대가 부담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3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또 30%, 세 개의 보험제도만 해도 보험료를 60%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부는 무조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해서 미래에도 안심하고 노후에 생활할 수 있고 또 미래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가조로는 뭐 최근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장이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 좋죠. 공짜로 준다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들어간 돈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18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GDP 대비로 하면은 거의 9%가 넘는 9.7%가 됩니다. 현재 지금 그 사회보장위원회가 전망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60년에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GDP 대비 약 2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9.7%를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그러한 재정적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뜻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명분하에 예술인에게 또 최근에는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낮춰야 연금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일반 근로자들은 6개월만 보험료 납입하면 보장 혜택을 받는데 예술인은 9개월, 특고종사자는 12개월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장 혜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힘든 특고나 예술인에게 보험료 먼저 내면, 지금 보험료 내면 보장 혜택 천천히 주겠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이걸 전 국민 고용 보장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단 도와드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서 보험료 납입을 받고 확실한 보장을 해야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장을 하나도 안 하고 보험료부터 납입하라고 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50만 명이 가입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보험료 낸다고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이 힘든 시기에. 그래서 이 K자형, 사실 양극화가 심화된 코로나19의 상황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틀도 기본적으로는 이 조건의 평등.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회의 평등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건의 평등을 유도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나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국민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보험료 재정원을 해서 사회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세를 재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같은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그런 현행제도로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생활보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해서, 특히 우리 지금 사각지대 광범위 포함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부과를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할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득세 부과할 때 같이 징수해라. 그러면은 징수 효율성도 높아지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납입하면 되고, 소득이 없으면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포괄적 사회보험제도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사각지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발등에 불은 노인빈곤율입니다. 노인빈곤율이 43.4%, 2018년 기준으로 조금 더 0.12%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40%대를 이하로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빈곤율 문제는 국민연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를 바꿔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은 1소득자 1연금 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연금 체계로 바꿔서 부부가, 그리고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든 안 가지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노후도 좀 더 튼실하게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현재 모든 어르신에게 3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하위에 있는
30% 내지 40% 어르신은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힘듭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보충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과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제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안 그러면은 직업이 없는 가사 노동을 하고 계시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국형 부모보험 같은 그런 개념을 확장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출산을 하면 출산 전후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아동수당도 적절하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육수당은 현 정부가 이미 좀 현실화시키고 있어서 그 선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해 및 실직에 대한 전국민 보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술인, 특고 뭐 이런 확대를 넘어서 산재보험 경우도 지금 공무원 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국민 포괄적 측면에서 공무원, 사립 교직원도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선원도 다 노민도 다 산재보험의 틀, 또 고용보험의 틀에서 같이 안정된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사실은 우리 사회보험이 소득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세 징수할 때 같이 거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도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계 전체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시바삐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되어야 됩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우리 전 국민이 사회보험에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서 좀 더 현재보다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연금 보험료를 이제 17% 올리고 그다음에 68세까지 그 1세씩 상향 조정하면 이제 한 100년 정도는 뭐 이렇게 국민연금 유지 가능하다 하시는데 그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이 그는 현재가 약 40에서 44%인데 국민연금이 그거를 이제 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신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 함께 현재 지금 노후 3층연금 체계 해서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이거하고 강화하고 함께 가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교수님 조금 전에 아까 이렇게 소득 수준에 고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민연금, 이 특수직역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 문제인데, 이제 그 혹시 외국에서 이런 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시 공무원연금 지금 가장 이슈인데 군인연금하고, 근데 이제 사실 공무원연금에는 그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무원이나 군인을 위한 퇴직연금도 이렇게 시설되어야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적정화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적자긴 한데 근보가 이렇게 재정 적자는 상당히 오래된 본질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도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거와 함께 지금 현재는 그 고용보험도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적자 규모가 5조 5천억입니다. 예, 그 진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 적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보다는 이렇게 재테크 요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전부 다 시설만 지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노인 장기 요양을 하면 이거 이제 지속 가능한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 재정에 이제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는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또 더 정확하게는 뭐 실정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장관님이 또 감옥도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기금화 해가지고 이제 아주 까다롭게 깐깐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인데 사실은 예방이 잘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의 어떤 기금, 그 재원의 어떤 재정 적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WHO도 이렇게 사후의 어떤 그런 의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방 중심의 의학에 이제 포커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예방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이 수준의 적절성, 이거는 훨씬 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교수님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때는 이제 이 전국민 고용보험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잠깐 이렇게 논의가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예.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이걸 잘하면 이제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 이거는 나중에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생활보장제도와 좀 약간 관련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 생활보장제도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새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하셨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영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때 이제 그렇게 복지국가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국민 생활보장제도가 잘 구축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은 이렇게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걸 또 하기 전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가면 그게 못 나오지 않습니까? 못 나오는데 이거를 원래는 국기법의 목적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자리 기반 마련이 목적인데, 지금은 그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제도의 연장선상처럼 그냥 도와주는 제도만 그냥 시혜적인 걸로만 그런 성격이 강한데, 이거는 운영이 매우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탈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하면 안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위험 발생 당시의 소득을 유지하는 전략해서 이거는 이때는 그러면 이게 소득 대체율이 100%라는 뜻인지, 예, 그것도 좀 이렇게 제가 읽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소득 제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기준 급여 산정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폐지를 의미하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지급 산시하고 대상 소득 수준 이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부모 보험기금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그런 개념들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다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딸애가 캐나다에 교환학생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어를 이제 좀 배우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온 친구한테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런 자리도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딸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양육에 상당히 이제 국가에서 많이 투여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한때 세계 최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출산율이 회복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공무원 연금하고 사회복지 교직원 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법령 개정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산재보험은 지금 저도 찬성을 하고 지금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직이나 실직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징수를 이제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원래는 그 보험기관마다 따로따로 보험료 징수하다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렇게 통합됐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국세청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걸 이제 사실은 뭐 이 사회보험료도 이렇게 준조세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을 해서 국세청에서 한꺼번에 걷게 되면 이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지금 따로 낼 때는 이제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급부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한데 국세청에서 한꺼번에 걷어들이면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어떤 그 체감하는 그 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세 저항의 측면은 없는가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그 소득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뭐 진짜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보장을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이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보면 그 마지막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 이게 지금 이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AI나 인공지능이나 뭐 바이오나 로봇이나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IoT나 이런 거 도입돼 가지고 이러면 복지 정책이나 복지 서비스도 상당히 변해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제안하기보다 그냥 이제 교수님 발제하신 그 원고에 대해서 이제 혹시 궁금했거나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돈과 그러니까 소득과 건강입니다. 예,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소득과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OECD에서는 한국의 경제를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특정 해는 뭐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 추세적으로 한국이 OECD 중에서 잠재 경제 성장률이 불과 2030년만 되면 OECD 최저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인구 고령화에서는 우리는 선두주자입니다. 이게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는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인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이 큰 거고요. 물론 시장의 역할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럼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 재원은 기본적으로 부가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위층을 부양하는 그런 구조인데 보시면 뭐 도저히 구조적으로 그림만 봐도 우리가 수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가 그런 복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고령화 하니까 한국이 이미 다 늙어버린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젊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아직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가장 위험한 발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직은 우리가 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세금을 이용해서
넓게 많이도 뿌려줘도 뭔가 견딜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정부의 발상은 현재만 고려해서 지출을 무작정 늘려도 된다는 그런 발상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걸 아끼고 어떤 거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정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소득 쪽을 보시면요. 제가 소득과 건강 쪽이 이제 메인이니까 그쪽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57년에 고갈된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낙관적인 예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50년 가기 전에 고갈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보험료가 한 35% 정도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예측은 이미 우리가 국민연금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 문제를 인지했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 뭔가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문제를 인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인지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 고령화에서도 지속 가능한 체계로 빨리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상당히 좀 급박한 거죠. 우리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 방식이 아닌 적립 방식으로 공적연금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중심으로 빨리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든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다. 이 나라들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란 문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국가는 인구 고령화가 아무리 심각해도 영원히 재정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김혁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구주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개인별 노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대상을 축소하고 더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얇게 넓게 뿌려주려고 하는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누구에게 더 많이 뿌려줘야 되는지 선별을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표를 사는 행위를 하는 정부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초연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정책 할 때는 인구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부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인구계층. 그 다음에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거기에 스스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계층. 그리고 정부가 도와줘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조세로 우리가 복지다운 복지를 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연금을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 밑에 계층은 스스로 준비하도록 정부가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사후적으로 보살펴 주는 거죠. 특수직업, 국민연금 동일하게 통일하면 되는 거죠. 공무원하고 국민하고 뭐 이제 정치인들 연금 맨 이 사회에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하면 되는 거죠. 일본 통일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연금 제가 이거 김영하 교수님이 발표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연금 하나로 매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100억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1000억으로 늘어나죠. 매일 부담하는 세금 부담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증원해도 괜찮죠. 근데 증원하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있는 공무원을 재배치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있는 공무원이 나태한지 검증해보고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전 점검 없이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한다?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희망 없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을 보시면 우리 전체 복지 체계를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한 10년 정도 전쯤에 이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체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복지 재정을 막 늘려도 된다, 의료비 뭐 보장 막 늘려도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유지만 해도 10년 뒤면 OECD하고 똑같아진다 했는데 10년 뒤 지금 보니까 진짜 똑같아집니다. 자, 10년 뒤를 같이 예측을 해보면요. 10년 뒤는 OECD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가 훨씬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되면 이 우리나라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거 실질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고도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단 한 해도 한국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은 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요.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한 게 뭐 이 파란색 정도, 이때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잘한 때인데요. 연평균 국민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1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0% 하고 있습니까? 매년 10% 복리 효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 복리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10% 이자를 준다 그러면 누가 거기 다 투자하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운 이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뭐냐? 이거 한 겁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장률을 높여주겠다고 세금하고 보험료를 엄청 늘립니다. 죽었다 깨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엄청나게 세금과 보험료를 걷어들이는데 보장률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급여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들이 비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비급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급여를 우리가 잘만 통제하면 효율적으로 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실제로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던 시기입니다. 더 빨랐던 시기인데 의료비 증가율이 훨씬 낮았죠. 왜? 거기에는 비급여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의료 행위는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단 일본이 실수한 거는 모든 의료비를 정부가 85%까지 다 세금으로 공적으로만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급여를 잘 관리한 거는 우리가 일본에게 배워야 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인구 고령화를 걱정해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보험은 우리가 밑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공적연금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시장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장기 플랜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비는 계속 10% 증가하고 보험료는 또 계속 10% 증가하고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의료 수가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할 때가 왔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아프면 치료비 대주계가 아니라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예방 중심으로 우리가 의료 보장 체계를 전환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인구 고령화에서. 그러면 정부가 필요한 돈은 근로자 수, 소득, 거기에다가 세금, 보험료율을 곱한 건데 최고의 방법은 일단은 물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뭐 필요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무작정 올릴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먼저 최대한 노력해보고 이거 올리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근로자 수 차원에서는 우리가 출산율은 구조적으로 꺾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 개선될 수 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세대가 바뀐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과거 세대의 생각으로 아기를 왜 안 낳느냐, 돈 줄게 아기 낳아라 계속 하면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로자 수는 여성입니다, 바로. 과거에는 남성이
노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이 가사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때 육체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 노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보다는 지금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병행할 수 있게 그런 곳에 우리가 재정은 또 아낌없이 또 우리는 투자할 때는 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감사할 일이지 애기를 왜 안 낳느냐 돈을 더 줄게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소득은 자 우리가 꼭 근로자 수를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근로자 수를 높여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소득만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도 됩니다. 예. 소득을 높이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육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출산율을 인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소수 정예부대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삼성,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 10개만 있다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보면은 여전히 암기 중심하고 있죠. 문법 중심 어학하고 있죠. 우리 수십 년 전 세계에서 어학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영어 공부 우리 수십 년 해봤잖아요. 교육제도 운영해봤는데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증명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런 거 왜 탈피를 안 합니까? 수학은 원리가 아닌 답을 빨리빨리 찾는 교육. 대학은 반값 등록금 한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직은 수입을 통제를 하면 그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 비용 최소화는 학생의 교육의 전가가 되는 거죠. 예. 모두가 공무원 준비하고 대학생들은 공기업 준비하고 사교육을 통해서 부대물림하고 이런 나라에서 생산성이 과연 증대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한 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결과가 아닌 기회를 빈둥할 수 있는 그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뭐 저희가 주거 복지도 논의를 해야 되고 뭐 일자리 복지도 논의를 해야 되고 뭐 장애 복지 다른 복지도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다 뭐 토론자가 말을 하긴 좀 그렇고 마무리 발언입니다. 국민이 가장 행복한 정부는 작지만 똑똑한 정부입니다. 최악의 정부는 크지만 똑똑하지 않은 정부입니다. 근데 더 최악의 정부는 크지만 똑똑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정부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그것도 저출산 문제를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2.0 정도의 이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최근에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독일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3 정도에서 1.57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 있지만 이게 적지 않은 수치라고 독일 스스로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독일 내에서도 자료를 보면은 비교적 최근에 저출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독일 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독일은 인구가 8천만이 넘습니다. 그런 나라 유럽에서 최고의 인구 강대국이고 프랑스가 항상 독일에 대해서 야 저놈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한테 깨지고 있다. 이런 이 피해의식이 있는 만큼 인구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유럽에서 최고의 강대국이고 경제의 강대국이고 인구가 제일 많은 독일도 그렇게 인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책을 최근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절대로 저는 인구 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까지 저출산 대책을 처음부터 새롭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그 전담기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저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김영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의 출산율이 좀 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엘트런 겔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웨덴에서 나온 거고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모 수당 도입.
그리고 또 뭐 다른 것은 이제 당연히 또 독일이 최근에 이제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합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독일이 뭐 이렇게 1.8, 2.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좀 높은 수준을 갖기 때문에 독일의 그 출산율 인구 정책을 좀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재정의 문제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재정정책학회 제가 재정정책학회 좀 회장도 맡고 있고 또 있는데 그 재정학회, 재정정책학회, 지방재정학회 이 3개 학술대 공동학술대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재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뭐 그거 중요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런가? 그런데 옛날에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뭐든지 내로남불이지만 이 문재인 정부도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는 국가 채무 40%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40%가 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사는 복지국가에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 재정 준치 아주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재정은 국가 안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뭐 진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정치인들이 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손을 못 대도록 강력한 이 재정위원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야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16년 정부가 끝나고 독일의 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번에 독일의 그 총리가 된 숄츠 총리 같은 경우에 메르켈 수상하고 그 대연정을 하면서 기독교 민주당하고 사회민주당이 이때까지 대연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이번에 그 수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더라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막 터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이제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또 이제 세 번째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 그래서 이거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뭐 리드해 나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저는 사실은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결국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영역이 있고 그것은 경제에서 열심히 벌은 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지 이게 잘 선순환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복지가 경제를 리드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이라는 것은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3페이지 보면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뭐 복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지금 뭐 복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만은 이제 이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에 이 아주 과다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제가 굉장히 망가졌죠. 그래서 스웨덴이 거기를 반성하고 상속세, 전월세 폐지, 부유세 폐지 이런 식의 아주 이런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재정 정책, 연금 개혁, 기업 친화적 감세 정책. 그래서 지금 스웨덴 경제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스웨덴이 자산에 있어서는 미국만큼 상당히 좀 불평등이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유의 부여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진보적이고 복지를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기본소득제와 등등 이렇게 해서 뭐 나오지만 또 제가 지금 새로운 잡을 가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오시원 시장님이 이제 안심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오늘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하는 거고 예산 안 주면 원래는 좀 어렵게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기본소득제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이에커나 프리드만도 기본소득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상당히 그 사실로 위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프리드만의 그 음소득제가 부의소득제가 그 실시되기 어려운 것들의 기존에 있던 그 사회보장제도를 한꺼번에 다 철폐하고 이 부의소득세를 도입한다는 그 기본 사상이 너무 좀 과격했기 때문에 이 기존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박기성 교수님이 만드는 이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이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우리의 기본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큰 틀에서 흐트리지 않고 이제 중복되는 현금급여를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이때까지 그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도 진화론적으로 어느 정도 잘 발전해 왔지만 좀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김영하 교수님 뭐 말씀하신 거나 이거나 사실은 큰 틀에서는 제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보건 서비스 전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보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인력,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사실 보장제도고요. 그다음에 보건정보, 바이오헬스 산업, 그다음 리더십이나 거버넌스 이게 사실은 이 내셔널 헬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로 봤을 때 지금 시급한 과제가 뭔가 하는 걸 요소별로 제가 이렇게 짰고요. 그 결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크게는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양극화 문제, 건강도 마찬가지 양극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형평성을 어떻게 달성하냐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보건 부문이 고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보건 부문이. 그것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선순환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 부문이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 지출이 경제 성장에 선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 수준이나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 접근성이나 포괄성을 늘려야 되고 헬스케어 서비스에 질 문제가 있고요. 효율성, 반응성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0가지 정도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홈케어라고 하는 건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태까지 서비스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찾아가야 뭔가 서비스를 해줘요. 늦습니다. 늦고 불편해요. 특히 홈케어는 선진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한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과거에 왕진이라고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게 과거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의사가 너무 부족하고 효율성 그 의사들이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설에 앉아서 충분히 이익을 또는 어떤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기관에 가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받는 게 훨씬 편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고령화 노인들이요. 노인들이 집에서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려고 하면 제가 서비스를 해줘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없습니다.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가 서비스 해봐야 노인 요양보험에 포함된 그 노인들 그냥 생활 서비스만 해주지 의료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홈케어가 사실은 법만 바꿔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법만 바꿔주면 이건 저절로 시장이 생기게 되고 이 시장이 생기면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지금까지 이 1960년대 형태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더 비용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 입장에서도 시설 필요 없잖아요. 밴 같은 거에다가 장비 싣고 사무실에서 순회하면서 진료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의 진료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널싱홈 같이 중간 시설 도입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뭐냐면요.
이 요양병원이 있고 노인 요양시설, 이건 이제 요양보험에서 하고, 이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해요. 이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아프고 이 시설 서비스 필요한 노인들이 있어요. 생활 서비스. 그럼 이 의료 서비스하고 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걸 보장을 못 해줘요. 그 노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을 떠돌아다닙니다. 요양시설에 입원했다가 열나면 병원 가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나으면 요양시설 가고 이 짓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노인들이 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간시설이 있어요. 선진국에 있습니다. 있는 게 바로 이 노인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보통 너싱 퍼실리티라고 해서 노인 요양시설에 노인 간호시설이 있어요. 간호시설. 이 병원에 비하면 훨씬 비용 효과적이고요. 이 요양시설에 비하면 훨씬 더 이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의료비도 요양병원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숫자 너무 병상도 많고 여기 쓰이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이 이 노인 요양병원 대신에 간호시설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간호시설은요. 주로 간호사가 서비스를 합니다. 의사 대신에. 그러면 대체로 인력의 인건비 절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노인 간호시설 요양병원 비교해보면 훨씬 더 리빙 컨디션이 훨씬 좋습니다. 외국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정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비해서. 여러분 요양병원에 입원해 가거나 또는 부모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기간. 그럼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프되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 널싱홈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없어요. 이것도 선진국에 보편적으로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사실은 왜 없냐? 이거 제가 볼 때는 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기는 의사, 여기는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분점되어 있는 국민들은 골탕 먹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또는 기득 직역분들이 나눠 먹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게 의료비하고도 관계가 있고 국민들의 어떤 복지에도 엄청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료 연속선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니드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런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현재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지금 노란색 부분만 거의 한국에 있는 거고 없어요. 이게 더 비용 효과적이고 국민 니드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욕구를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든요. 이걸 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여 년 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걸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력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비 급증하고 있는 건요.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고령화 급증하고 있고 국민들이 소득층이 늘어나면요. 의료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이제 그 돈을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느냐 개인 부문에 조달할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추세고 의료비가 어차피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만까지 늘을 거냐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대로 10% 20%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재앙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 개입하면은 10% 내서 한 12% 사이에서 이제 묶어야 합니다. 묶는데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의료 인력 우리 생각해보면 현재 전체 고용인구의 한 3%나 4%를 의료부문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요 10% 넘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의료비만큼 그만큼 이 의료부문에서 고용을 늘려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째는 이미 기존의 의료 서비스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전체적인 의료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 소득 늘어나는 것도 일부 계층에서 양극화됩니다. 예컨대 의사나 이런 또는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일반 간호사나 다른 직역은요 사실 일반 금융이나 이런 사무직에 비하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양극화가 될 뿐만 아니고 그게 국민들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GDP의 10%가 10% 늘어나면 예컨대 2.5%포인트 정도 우리가 더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고용이 적어도 2.5% 같이 늘어나줘요. 그거 더 많이 늘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진국 비교하면 우리 3%인데 선진국 10%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면 보건 분야가 가장 최적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용이 어떻게 늘어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 늘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 의사가 의료를 확충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의사 왜 확충이냐? 의사 늘어나면요. 같이 일해야 되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의사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 의사가 문제가 작년에 이 현 정부에서 의사 늘리겠다고 이제 그것도 아주 이상한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여론에 두들겨 맞고 특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의사협회랑 논의해서 추후 정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고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실 정부로서 이게 별로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는 분야죠. 왜냐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들 정권에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실 보건의료 분야 의료비 늘어나는 건요. 재앙이 됩니다. 반드시 늘려야 돼요. 그 의사부터 늘려야 합니다. 의사부터 늘리고 지금 통계해 보지만 확실히 부족합니다. 의사 늘려야 되고 다른 의료 인력도 늘려야 되고 보건 부문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고용해서 이 국민들이 사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을 늘려줘야 합니다. 보건 부문에서. 그 다음에 P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거라서 지금 현재 의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간호사나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이거는 서울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 원장도 다 시인한 문제예요. 국회에서. 그런데도 이게 합법화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진국이라고 생각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되어 있고 이거는 형사처벌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버젓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병원장들이 자기 했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이거는 인력 늘리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특히 의사의 어떤 진료권을 여러 다른 분야의 직업들이 같이 도와서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급여 말씀드렸죠. 우리 김대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급여를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 사실은 전시적 비급여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 국민들이 의료비를 우리가 높이는 걸 특히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수지불제도 계획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위별 수가제가 이 선진국 중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이 지배적인 보수지불제도로 채택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계획합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이 계획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개편해야 되고요. 제 생각엔 다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만 자꾸 올리면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사실 왜 조세를 더 늘리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리냐? 소득세로도 일부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늘릴 수 있고 해서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강정보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국민들 건강을 보살필 거냐. 이건 이제 원격 의료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이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건강 시스템.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 ICT 시스템의 세계 최소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 쪽에 그런 걸 들여오자고 하면 무슨 영리하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반대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IC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건부랑 연결해서 환자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지도 않고 뭔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뭔가 시스템 만들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만 뭔가 시도가 있고 정부에서는 이걸 한 발자국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 특히 백신 주권 문제도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만약 유정자였다고 하면 이 초기에 이제 코로나 했을 때 백신의 중요성이 나왔을 때 우리 수천억이나 수조 원을 투자할 테니까 백신 만들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백신 수입했을 겁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초격차를 확 줄이는 것처럼 이거 집중적인 투자에서 국가가 대한민국 그 정도 경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조 원 쏟아부어서도 해결하자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정책을 쪼각쪼각 내가지고요. 그냥 뭐 이 개념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적인 어떤 비전 없이 또는 어떤 전략 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각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보건 분야는요, 특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리고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다음 국회, 뭐 정부 좀 모여서 논의도 하고 문제 갈등 소지가 있는 거는 뭔가 공론화위원회를 붙여서라도 그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정부가 의사협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수를 결정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국민을 위해 국민이 참여해야죠. 국민이 전문가 참여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부 초기에 뭔가 이 청사진도 만들고 로드맵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10년 안에 제 생각에 이제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또 올 거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어떻게 노동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된 점도 장기적 과제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주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근데 유의해야 될 게 이런 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성 인력이 이러한 그 육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 시스템이 강화될 때 어떻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주도형 복지 시스템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현실에서 접목해보고 있습니다만 이 민간 주도형, 민간과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많은 연구 사례가 가능한 것은 아마도 정부 주도형 복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쉽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그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 전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는 이런 민간 주도형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복지의 체계의 지속성과 현실 가능성 그리고 그 효율성이라는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구조에 있어서의 복지 체계가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 시스템에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도 저는 시사점을 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우리가 많이 논의된 현실적인 분야의 하나하나를 어떻게 민간이 또 주도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앞으로 연구되고 정책화되고 또 해법으로 제시된다면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